74쪽 여러분 소득세 이제 우리 부동산 임대 사업소득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때 부동산 임대 사업소득 들어가기 전에 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저랑 처음 호흡 맞추는 거니까 소득세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 좀 확인하고요. 예, 그다음 곧바로 부동산 임대 사업소득 가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 부동산 임대 사업 소득을 좀 하고자 하는데요. 일단 뭐 한 문제 정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문제 정도. 이 부분은 매년 시험에 나오는 부분은 아니고요. 나왔다, 안 나왔다, 나왔다, 안 나왔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특징이 매년 나오는 부분은 아닌데, 자, 작년에는 안 나왔어요. 그리고 재작년에는 한 문제가 나왔어요. 그리고 그 전 2년간은 안 나왔어요. 그리고 또 그 전 2년간 또 시험이 계속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나왔다 안 나왔다 그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나와도 몇 문제 여러분 한 문제 정도 나온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부동산 임대 사업소인데 저는 개인적으로요 많이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왜냐면 여러분이 공인중개사가 되셔서 실무 나갔을 때 누굴 꼭 잡아야 되냐? 임대사업자 꼭 잡으셔야 돼요. 임대사업자 잡지 못하면 여러분 고정비 회수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꼭 임대사업자를 잡으셔야 되고 이때 임대사업자가 역시 관심을 갖는 부분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역시 세금 부분은 절대 임대사업자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을 좀 잘 정리하면 여러분한테 바로 어떤 고정적인 부동산 임대사업자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임대 사업소득입니다. 사업소득. 그래서 요 부동산 임대 사업 들어가기 전에 요 사업소득이 과세가 되는 소득세에 대한 내용 좀 기본적인 거 몇 가지 확인하고요. 곧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일단 소득세는 여러분 특징이 개인을 납세무자로 한다는 걸 꼭 좀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개인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공부했던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나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는 개인, 법인, 단체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다 냅니다. 그런데 어디로 넘어오면 여러분 소득세로 넘어오면요 반드시 개인에 한해서만 과세가 되는 거고요. 개인이 아니라 법인이면 우리 어디로 가죠? 법인세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개인 소득세를 소득세라 하고요. 법인 소득세를 법인세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공인중개사업을 종사할 때도 개인 사업으로 할 수도 있고 뭐로 법인 사업으로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물론 이때 어떤 것이 더 유리하냐서 각자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세금 측면에서만 고려한다면 개인 사업보다는 법인 사업이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법인세가 더 낮아요, 세율이. 그러니까 똑같은 구간이라더라도 적용되는 세율이 법인세가 낮기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 조금 어느 정도 자리 잡으면 업무 영역 확대하면서 법인으로 넘어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소득세는 기본 누구를 납세무자 한다 여러분? 개인을 납세무자 한다. 그리고 이때 요 개인의 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합니다, 여러분. 개인의 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소득세는 글자 그대로 요 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것이다라는 걸 특징 잡으시면 되죠. 근데 여러분이 제일 이제 헷갈린 게 뭐냐면 소득, 세법에서 말하는 소득세에서 말하는 소득이 뭐냐 그 얘기죠. 자, 그러면 소득세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대표적인 기간세입니다. 그래서 매년 언제부터? 1월 1일부터 언제까지 여러분? 12월 31일 몇 년을? 1년을 1과세 기간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소득세는 몇 년 단위 과세입니까? 1년 단위 과세입니다. 자, 요때 요 1월 1일을 우리는 세법상 뭐라고 그러냐면 과세 기간 뭐라고 하죠, 여러분? 개시일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개시일. 그러면 12월 30일을 뭐라 합니까? 과세기간 종료일이라 합니다. 자, 제가 이렇게 용어를 일부러 표시하는 이유는요, 여러분이 출전이 이렇게 이런 것을 가지고 장난칠 수도 있습니다. 장난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소득세는 기간세이기 때문에 1년이 끝나봐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과세기간이 뭐 해야 돼? 끝나야 되는 거죠. 그래야 1년 동안에 내가 벌어들인 금액이 확정되는 거죠. 그럼 항상 소득세는 과세기간 개시일 기준이에요?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이에요?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이야, 종료. 그러니까 종료는 언제 여러분? 12월 30일 있죠. 이때 모든 개인은 이 과세기간에 대한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 소득세법은 영년주의에 의하여 과세를 하기 때문에 즉 여기서 영년주의라서 달력에 의하여 그냥 무조건 언제부터 이 땅이었고 1월 1일부터 요 이 땅이야. 그래서 언제까지? 12월 31일 이때까지요.
그래서 12월 30일이 끝나면 이제 우리 여러분 아시다시피 종각에서 보신각 타종하는 거죠. 땡땡 그 종 외치는 거 여러분. 과세기간 종료 소득세 납세무 성립 이거 한번 오래 잘 들어봐봐. 그렇게 들릴까? 그래서 종 외치는 거 과세기간 끝났다. 그러니까 너희들 소득세 납세무 발생했다 그랬죠. 근데 출제리 이걸 여러분 과세기간 종료를 살짝 뭐로 바꿔도 하냐? 과세기간 개시일로도 바꾸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건데 이런 게 순간적으로 고사장에서 어머 과세기간 종료로 갈 걸 뭘로 바꿨어? 과세기간 개시일 바꿨구나. 딱 잡아내면 아무것도 아닌데 이게 고사장에서는 어떻게 하니까 급해. 마음이 급하니까 그냥 휙 지나가는 거야. 휙 지나. 그러면 그 바꾼 걸 놓칠 수도 있으니까 확인할 습관 들이시고요. 그래서 소득세는 몇 년 단위? 1년 단위. 그래서 1월 1일부터 12월 3일 1년 동안 벌어들이는 무슨 금액에서 총수익 금액이죠. 1년 동안 벌어들인 금액이죠. 그래서 내가 수입한 금액의 총 1년 동안 총액이란 얘기죠. 여기서 이걸 얻기 위해서 희생된 뭐를 여러분? 필요 경비를 뺀 거죠. 이게 바로 과세 대상이 되는 뭐가 되는 거죠, 여러분? 소득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세법상, 소득세법상 그 과세 기간 되는 소득은 1월 1일부터 12월 30일 1년 동안 발생한 무슨 금액에서 총수익금에서 요 총수익금을 얻기 위해서 희생된 뭐를 필요 경비를 뭐한 금액 뺀 금액을 합니다. 그랬죠. 그래서 총수익금이 크면 이제 과세 대상 뭐가 나오는 거고, 여러분? 소득이 나오는 거죠. 총수익금액은 100인데 필요금은 80이다. 그러면 나는 결국 올해 얼마 버는가 여러분? 20이죠. 근데 이렇게 될 수도 있죠. 환장하는 거지만. 그죠? 이게 실무 나가면 나오는 거죠. 중기업에 종사하신 분들이. 중개 물건은 없고 매달 임차료와 각종 공과금 고증비는 꼬박꼬박 나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뭐가 더 커? 필요금이 더 크죠. 이걸 우리 뭐라고 하죠? 세법에서는? 자, 결손금이랍니다. 결손금. 그래서 결손금 뭐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마이너스가 나온 걸 말하죠. 그럼 사업을 하다 보면 이익이 날 때도 있지만 뭐도 있어? 손실 날 때도 있죠. 이때 이 손실 나는 것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는 것도 소득세법상 주요 규정 중에 하나죠. 물론 시험도 나왔고요, 작년에. 자, 그러면 바로 이때의 결론, 소득세법상 소득 이렇게 총수익금에서 필요금을 뺀 금액을 한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때 총수익금이 더 큰 게 과세 대상 소득이 나는 거고, 오히려 총수익금액이 필요금보다 작다. 그럼 뭐가 나온다? 차익을 결손금이란 말 나온다. 잊지 마세요. 결손금은 마이너스가 나온 걸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때 소득세법상 과세기간의 소득은 과세 방식에 따라서 합산과세하는 뭐와 종합과세와 다른 소득과는 합산하지 않고 다른 소득과는 합산하지 않고 따로 구분하여 과세하는 걸 우리 뭐라 하죠, 여러분? 분류과세라고 그래요, 여러분. 분류와 분리는 달라요, 여러분. 그래서 일단 소득세 과세 방식은 종합과세와 분류과세 방식 두 가지로 구분하고요. 이때 종합과세는 합산과세하는 걸 말하는 거고요. 이때 이렇게 합산과세하는 소득을 우리 뭐라 하죠, 여러분? 종합소득 그랬죠. 그리고 다른 소득과는 합산하지 않냐고 당해 소득에 대해서만 따로 구분해서 가자는 분류과세 소득이 두 가지가 있죠. 무슨 소득? 퇴직소득. 또 뭐가 있죠, 여러분? 양도소득.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한다는 걸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래서 결론, 소득세법상 소득은 몇 가지로 구분한다? 세 가지. 그래서 저는 공부할 때 이렇게 했어요. 종합소득 할 때 종자, 퇴직소득 할 때 퇴자, 양도소득 할 때 양자. 이렇게 갖고 어떻게 외우냐면 여러분 종태양. 이것도 하나 공부 요령이거든요. 그래서 결론, 소득세법상 소득은 몇 가지요? 세 가지. 어떻게 외워요? 종태양. 종이 뭐예요? 종합소득. 퇴가 퇴직소득. 양이 양도소득이죠. 그래서 종합소득은 뭘로 과세하는 거고 여러분? 종합소득세로 과세하고요. 퇴직소득은 퇴직소득세로 과세를 하고요. 그 다음에 양도소득은 뭘로요? 양도소득세로 과세하는 거죠. 그럼 다시 말하면 소득세는 몇 가지로 구분하는가? 세 가지. 뭐 종합소득세, 퇴직소득세, 양도소득세 세 가지인데 이때 종합소득세와는 달리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무슨 과세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분류과세합니다. 용어 익숙하셔야 됩니다. 표시하시고요, 별표 하나. 그러면 시험에 이렇게 나오죠. 양도소득은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과 합산을 과세한다. 그럼 맞는 말이고 틀린 말이고요.
다시 한번 양도소득은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과 합산하여 가산한다. 그럼 맞는 말이고 틀린 말이고 틀린 말이고 뭐하여 가산한다 그래야 여러분? 분류가산다. 즉 양도소득세는 뭐로? 양도소득세. 퇴직소득은 퇴직소득세. 종합소득은 종합소득세. 세 가지로 구분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결론 소득세법상 소득은 크게 몇 가지로 구분한다? 세 가지. 어떻게 된다 여러분? 종태양 이렇게 하면 되죠. 근데 말입니다. 여기서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무슨 가산한다 그랬죠 여러분? 분류가산이다 그랬어. 그래서 요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종합소득과 구분해서 가산하는데 얘들의 공통점은 뭐죠 여러분?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의 분류가산하는데 얘들 그 무슨 공통점이 있어 분류가산하죠?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의 어떤 공통점을 찾는다 그러면 응? 하는 거? 자주 일어나지 않는 거, 많이 비슷하게 이제 접근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다 아세요. 제가 얘기하면 아는데, 이제 제가 원하는 것이 뭔지를 몰라서 이제 이렇게 옹알이도 하고 그러는 거죠. 예. 알고는 계시는데, 이제 제가 뭘 요구하는지 정확히 모르니까 이제, 예. 얘들은 퇴직소득과 양도소득 특징이 바로 이거죠. 소득의 형성 기간이 장기라는 거죠, 장기. 다 아는 거야. 그렇지. 장기 다 알죠, 뭐. 저는 은행에 주택에서 13년 근무했습니다만, 그거 퇴직하고 났을 때, 분명히 은행에서 퇴직할 때는 한 번 더 퇴직을 할 줄 알았는데, 그게 마지막 퇴직이 됐네요. 제 인생이 실패했다는 얘기죠. 뭘 하나 시도를 했는데, 안 됐다는 얘기죠. 여기 뭐 선생들이 대부분 다 그런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공부하다 온 업무들이 많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직장 생활을 하다가 이제 뭐 청운의 뜻을 품고, 넘어왔다가 그냥 꼬라박은 인생이죠. 그러면 얘들은 기본적으로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소득의 형성기간이 단기다, 장기다. 장기. 제가 13년 근무했다. 그러면 그걸 왜 얘기하냐면, 요 퇴직금을, 퇴직한 연도에 받은 퇴직금은,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합시다. 퇴직금 1억을 받았어. 근데 몇 년 근무한가? 10년. 그러면 퇴직한 연도에 퇴직금 1억을 받았을 때 그 퇴직금 1억 원은 퇴직한 연도에 일시에 한 번에 발생한 소득이 아니라 근속연수 10년 동안 누적된 거란 얘기죠. 그게 퇴직소득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야. 그러니까 퇴직금 1억 원은 퇴직한 연도 1년치 소득이 아니라 몇 년치 소득이라는 얘기야. 10년치. 그러니까 그 퇴직금을 근속연수로 나누어야 돼. 그러면 근속연수 10년 하면 1년치에 대한 금액이 나오겠죠. 거기에 대해서 세율을 적용하고 그걸 다시 근속연수로 곱해서 퇴직소득세를 계산한다. 그래서 이걸 퇴직소득세 계산할 때 이걸 뭐라냐면 연분연승법이라는 독특한 구조를 취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소득이 단기가 아니라 보니까 장기. 또 양도소득 값이다. 우리가 자본적 자산인 부동산은 단기야, 장기야? 장기죠, 장기. 우리가 주택이라는 걸 예를 들면 주택은 사갖고 내일 모레 뭐 한 달 후에 다시 나가고 또 다른 거 들어오고 그런 게 아니잖아. 한번 들어오면 뭐예요? 말뚝이죠. 그 말뚝이 영원한 말뚝일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 한번 들어오면 그냥 주기장창 하는 거 아니야 집에서. 네. 그러니까 소득 형성이 단기다 장기다? 장기죠. 근데 얘들은 뭐야 특징이? 얘들은 특징이 매년 계속적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들이죠. 매년. 그래서 구분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우리 소득세는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그래서 이 중에서 우리가 바로 양도소득세가 5문제에서 6문제 나올 걸로 예상하고요. 요 임대사업소득세 끝난 순간 이제 일로 넘어가야 되겠죠. 퇴직소득은 시험과 관련이 없죠. 자, 그 다음에 종합소득 갑시다. 종합소득은 종합소득세를 계산할 때 요 총수익 금액에서 필요금을 뺀 각 사업연도 소득 금액 계산 구조가 약간씩 다르기 때문에 이 종합소득은 다시 6가지로 구분합니다. 성격에 따라서 첫째 뭐죠? 이자소득. 두 번째 뭐죠? 배당소득. 이거 좀 외우셔야 됩니다. 세 번째 뭐죠? 사업소득입니다. 외우셔야 됩니다. 이거. 그 다음에 뭐죠? 근로소득입니다. 그 다음에 뭐죠? 마지막이 아니라 연금소득. 마지막이 뭐죠? 기타소득이죠. 얘들 다 뭐 하는 거죠? 합산해서 가자는 거죠. 합산.
그래서 여러분 이 종합소득세 소득의 종류 6가지와 적용 순서는 좀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이게 나중에 필요한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거 공부할 때 이렇게 했습니다. 앞글자 따서요. 이배사 근연기 이렇게 했습니다. 뭐 이배사 근연기. 그래서 종합소득은 이배사 근연기요. 딱 그러면 됐죠. 뭐 이배사 근연기. 이 중에서 지금 제가 하고자 하는 게 바로 뭐냐면 사업소득입니다. 사업소득을 지금 하려고 그러는데 사업소득 들어가기 전에 이 앞서서 여러분 좀 하나 여러분이 주의할 게 있는데 그냥 상식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시험에는 절대 안 나옵니다. 그러나 상식으로 여러분이 하나 알아둘 게 뭐냐면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해서 뭐라 한다? 요거를 금융소득이랍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해서 뭐라 한다고 여러분? 금융소득이랍니다. 금융소득. 그래서 금융소득은 종합과세라는데 무조건 은행에다 예금해서 이자 받았다, 주식회사에 투자해서 배당 받았다 해서 무조건 종합과세라는 것은 아니고요. 이 금융소득을 무조건 종합과세하는 거와 무조건 분류과세하는 거와 조건부 종합과세하는 소득 구분해서 그 합한 금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할 때만 종합과세입니다. 2천만 원 뭐 할 때는 초과할 때. 좋습니다. 요거 못 외워도 좋습니다. 2천만 원 초과 못 외워도 좋은데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해서 뭐라고 그런다는 거? 금융소득이라는 걸 좀 기억해 주시면요. 나중에 이거 지금 부동산 임대 사업소득 때문에 하는 겁니다. 이걸 모르면 좀 어려웠기 때문에. 그래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합해서 금융소득이라 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지금은 제가 여기서 사업소득을 하고자 합니다. 사업소득. 이때 사업소득 중에서 우리 부동산과 관련된 거죠. 공인중개사 이 중개 목적물인 부동산과 관련된 사업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겠네요. 부동산 매매업, 그 다음에 주택 신축 판매업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뭐가 있죠? 부동산 임대업이 있죠. 지금 요 부분을 하고자 합니다. 요 부분을. 그러면 이때 결론 부동산 매매업, 주택 신축 판매업은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 29년간 30번을 시험을 보면서 나왔던 적은 딱 2번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는 여러분 안 나온다고 보셔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굳이 얘가 나와야 할 이유는 없고요. 그러나 요 부동산 임대업, 즉 부동산 임대소득은 매년은 아니지만 그래도 수시로 한 문제씩은 나오는 부분이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번쯤 요거 보시면 여러분 우리 세법에서 부동산 매매업은 우대 대상일까요? 규제 대상일까요? 우리 세법은요 이렇게 관점을 볼 때, 사물을 볼 때 크게 세 개로 봅시다. 일반적인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우대 대상인 게 있고 규제 대상인 게 있어요. 세법은 딱 그렇게 특히 우대 규제를 합니다. 그럼 우리 세법은 부동산 매매업은 기본적으로 규제 대상입니다. 규제 대상. 부동산 투기나 소득을 방지하겠다는 의도상 세법상 우대해준다, 규제한다. 규제합니다. 근데 이때 이 부동산 매매에서 뭐를 별도로 구분하냐? 주택 신축하면 별도로 구분합니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부동산 매매에서 주택은 어디에 해당하는 거죠? 부동산이 포함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신축 판매도 어디에 포함이 되는 거죠? 매매에 포함이 되는 거죠. 결국은 주택 신축 판매업은 어디에 포함이 되는가? 부동산 매매업에 포함하는데 이거를 구분합니다. 왜 구분하냐면 주택 신축 판매업은 정부 입장에서는 우대 대상이야, 규제 대상이야? 얘는 우대해야 될까, 규제할까? 우대해줘야 돼, 우대. 왜냐면 주택에 대한 신축은 무슨 취득이고? 원시 취득. 그럼 여러분 부동산 학교에 배울 때 여러분 공급은 부동산에 대한 공급은 신규 공급이 있고 재고 공급이 있죠. 특히 임대시장 같은 경우. 신규 공급이 있고 재고 공급인데 이거는 무슨 공급이야? 재고 공급이야? 신규 공급이야? 신규 새로운 주택이 만들어진 거니까. 그러면 여러분 학교에서 배웠던 공급 곡선의 이동이 일어나. 공급 곡선 상의 이동이야? 공급 곡선 자체의 이동이야? 신규 공급이니까 자체 이동. 그러니까 우하향 이동이 일어나죠. 그럼 공급 곡선의 우하향 이동이 일어나니까 가격은 어떻게 되고? 떨어지고 거래량은 늘어나는 거죠. 그럼 주택 가격은 주택량은 많아지고 주택 가격은 안정되니까 정부는 이걸 촉진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죠. 그래서 부동산 매매업 자체는 무슨 대상이지만
규제 대상인데 그 중에서 뭐는 끄집어낸 거야? 주택신청 따로 너는 내가 이뻐해 줄까 그런가? 요 놈들은 미운 놈인데 요 속에서 이걸 끄집어낸 거야. 그래서 우리 세법에서 나중에 시간 나면 한번 보겠지만 얘하고 세법에서 바라보는 입장은 같다 다르다? 다릅니다. 마치 여러분이 공부를 하실 때 민계공을 바라보는 시각과 세법을 바라보는 시각은 같아 달라? 그렇게만 해봐. 다를 수밖에 없는 거야. 그게 지극히 정상적인 거라면. 똑같은 우리 세법도 얘를 바라볼 때. 자, 이렇게 좀 봐주시고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우리 요 부동산과 관련된 사업소 중에서 뭐가 한다 여러분? 부동산 임대업에 관련된 내용 좀 들어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요. 여러분 75쪽으로 넘어갔죠. 75쪽. 자,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부동산 임대 사업소득 갑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우리 부동산 임대 사업소득에서 정리할 내용을 한번 레이아웃을 잡아보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부동산 임대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 범위. 부동산 임대 사업소득의 과세 대상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두 번째, 비과세와 분리과세죠. 세 번째, 제가 여러분이 질문하면 대답을 못하는 바로 부동산 임대 사업 소득 금액의 계산이죠. 부동산 임대 사업 소득 금액의 계산이죠. 이 세법이 어려운 게 뭐냐면 이거 과세 대상 금액을 계산해야 되는 거죠. 요 계산은 소득세법에 따른 계산 구조에 의해서 계산하다 보니까 구조가 단순하다 복잡하다? 복잡해. 그래서 여러분이 가끔가다 그냥 무심결에 저한테 세금이 얼마 정도 나와요? 라고 물어봤을 때 즉각적으로 답변이 못 나오는 게 이거 다 계산해봐야 한다니까. 그러니까 절대 화장실 가는 놈 붙잡고 질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신신당부합니다. 자, 그러면 이때 과세 범위는 별표 하나 정도 표시하면 되고요. 여러분 비과세와 분리과세 별표 3개짜리죠. 그리고 요 임대 사업소득 금액 계산 별표 2개. 요즘 여기서 난이도 높이네요. 난이도 높이는 건 여기서 높입니다. 만약에 시험에 부동산 임대 사업소득의 과세 범위가 나오면요, 이건 출제리 여러분한테 정말 맞이라고 주는 겁니다. 맞이라고. 그러면 여러분은 고맙습니다. 그리고 맞춰야죠. 자, 그러면 이때 부동산 임대 사업소득의 과세 범위는요, 일단 세 가지로 구분하시면 됩니다. 세 가지. 첫째, 뭐가 있죠? 임대 목적물이 부동산. 또 뭐죠, 여러분? 부동산상의 권리죠. 부동산상의 권리.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죠? 뭐죠, 여러분? 공장재단. 또 뭐? 광업재단. 들어보셨죠? 특히 어디서 배우셨죠, 여러분? 아마 민법에서 저당권 배우실 때 아마 나오지 않을까. 또 어디서 나왔죠, 여러분? 중개사법에서 하나요? 예, 좋습니다. 그래서 공장재단, 광업재단. 그럼 이 공장재단, 광업재단 이게 뭐예요? 담보물건이죠? 담보물건입니다. 근데 민법상 담보물건인가요? 민법상 담보물건은 아니죠. 왜냐면 민법상 담보물건은 세 가지야. 아시다시피 질권, 저당권, 유치권 3개잖아. 그러니까 민법에서 담보물건 아니야. 그럼 얘는 어디서 나온 담보물건이냐는 얘기죠. 이거는 관습법상 담보물건입니다. 관습법. 실무상에서 존재하는 거죠. 이거는 법률에서 규정된 것이 아니라 실무에서 오랜 관행상 인정됩니다. 특히 채권자의 편의를 위해서 만든 겁니다. 채권자. 저도 이거 은행에 다닐 때 딱 공장재단 한 번 설정해 본 적밖에 없어요. 이거는 한마디로 은행도 채권자의 담보 편의의 목적으로 만든 거지 민법에서 인정하는 건 아닙니다. 어쨌거나 공장재단, 광업재단 그렇게 보시고요. 이제는 광업권자, 조강권자 또는 떡대가 자 이거죠. 채굴에 관한 권리죠. 자, 요것들을 모함으로써 부동산 임대 사업소 이득이 나오면 여러분 반드시 이런 목적물을 뭐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이 나와야 되죠. 여기는 대여죠. 이게 가장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대여입니다. 대여.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 공장재단, 광업재단 또는 채굴에 관한 권리, 요거를 다
대여.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부과되는 게 바로 부동산 임대사업소득이다. 그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동산 임대소득의 키워드는 뭡니까, 여러분? 대여입니다. 대여. 자, 일단은 여러분은 공장재단, 광업재단, 채굴에 관한 권리는요, 무시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눈으로만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의 포인트는 역시 어디죠? 부동산과 부동산상의 권리가 포인트죠. 시험에 나오면 여기서 물어본다는 얘기죠, 여러분. 그러면 부동산은 그 어떤 경우에도 우리 부동산세법에서 답으로 출제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부동산이 답이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여러분. 부동산세법인데 부동산이 답이 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고요. 그러면 이때 부동산 임대사업소득세 과세 대상에 있는 부동산 여러분 딱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다른 거 알 필요 없어. 그냥 이거 사실상의 모든 토지와 건물이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사실상의 모든이라는 게 중요한 거죠. 사실상의 모든. 물론 우리 국세에서 말하는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때 토지와 건물 얘기만 하면 모든 걸 말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사실상의 모든이라는 의미는 뭐를 말하냐? 등기 여부나 허가 여부나 불법 여부 이런 걸 묻는다 묻지 않는다? 묻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등기가 됐지 등기가 되지 않았든지 건축 허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불법 건축물이란지 상관없어요. 하여튼 모든 토지와 건물이 대여함으로써 소득 발생을 과세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가 답이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러면 답이 이 문제가 나면 답은 어디 찾아야 돼? 부동산상의 권리 여기서 찾으셔야 됩니다. 답은 여기서 찾으셔야 돼요. 그러면 부동산상의 권리는 다시 성격에 따라서 두 가지 구분해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전세권과 임차권,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 전세권과 임차권 외에 또 우리 하나가 구분하죠? 지상권, 지역권이죠. 지상권, 지역권이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럴 때 이걸 임팩트를 주기 위해서 지상권 할 때 지자, 지역권 할 때 지자.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냥 지지 이렇게 외웁니다. 지지. 지상권과 지역권. 그럼 이때 여러분 지상권과 지역권은 부동산 임대사업소득세 과세 대상이나 여부를 판단할 때 여러분 하나를 더 따집니다. 뭘 따지냐? 공익사업과 관련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에 대해서 공익사업 관련 여부를 따지셔야 돼요. 그래서 공익사업과 관련이 없으면 어디로 가죠, 여러분? 공익사업과 관련이 없는 지상권과 지역권 어디로 가고 여러분? 부동산 임대 사업 소득으로 하는 거죠. 근데 그게 공익사업과 관련된 지상권 지역권도 어디로 가는 거죠, 여러분? 기타 소득으로 가죠. 자, 요게 제일 중요하네요, 여러분. 그래서 요 지상권과 지역권은 공익사업 관련 여부에 따라서 사업소득으로 갈 수도 있고, 어디로 갈 수도 있고, 기타 소득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요걸 반드시 체킹해 두셔야죠. 그러면 이제 공부하다 보면 이제 순간적으로 헷갈리니까 몰라서 헷갈리는 경우도 있지만 순간적으로 알딸딸할 때 있잖아요. 그런 적 없어요, 여러분? 많죠. 수시로 그러죠. 자, 그래서 순간적으로 헷갈릴 때 저는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냥 공익사업과 관련된 거 그냥 기타 소득이 그냥 이렇게 씁니다. 공익사업과 관련된 건 뭐야? 기타, 공기 이렇게 보죠. 공기. 그럼 사업과 관련이 없으면 얼마인가? 사업소득 나오죠. 그래서 그냥 저는 공기합니다. 공기. 그러면 공익사업과 관련된 게 기타 소득이니까 없는 게 어디로 간다? 사업소득으로 간다. 이렇게 구분한 것도 하나 요령이 되겠죠. 그러면 이게 여러분 사업소득으로 가는 거냐 기타 소득으로 가느냐 뭐가 어떻게 달라지냐 이 사업소득 요 소득 금액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계산 구조가 다릅니다. 그냥 잠깐만 말씀드리면 여러분 그냥 편하게 드시면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은 사업소득 금액 즉 소득 금액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얘는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은 특징이 뭐냐 이 필요 경비를 인정 안 한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요 사업소득은 이 필요 경비를요 반드시 장부에 작성해서 증명서를 보존하는 것이 원칙을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어디에 기재가 되어야 된다고요? 장부에 기재됩니다. 장부에 기재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뭐가? 증명서를 보관합니다. 근데 여러분 근로소득 이거 직장 다니는 거죠?
그럼 여러분 직장 오고 가고 하면 내가 근로를 하고 제공해서 받을 때 그 필요 경비가 발생해 안 해? 해죠. 사람마다 다 발생하잖아. 뭐 차를 몰고 가는 분들 계시고 그 대중교통 이용하는 분 사람마다 다 다르죠. 가서도 일하면서 뭘 먹어? 밥도 먹어야 되고 또 옷도 사야 되고, 응? 의상 구입비도 나와 안 나와? 나와요, 여러분. 자, 그러면 그런 필요금을 어떻게 계산할 거냐? 사람마다 다 같으니까 다르니까 이거는 근로소득 공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따로 계산하는 방식이 있는 거죠. 소득세 표준다. 연금소득도 그렇고 기타 소득은 필요 경비를 입증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기타 소득의 대표가 뭘까요, 여러분? 여기까지 안 들어갔나? 기타 소득은 특징이 뭐냐면 얘는 이례적, 일시적, 우발적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입니다. 이런 이례적, 일시적, 우발적 과세 되는 소득의 대표가 뭐가 있죠, 여러분? 우리 일주일에 한 번씩 꿈을 꾸잖아, 우리가. 로또. 그죠? 한 번씩은 배팅 하잖아. 저는 주택은행 근무하면서 10년 정도를 주택복권 모아봤습니다만 수집했습니다. 시취입니다. 산 거 아닙니다. 수집한 겁니다. 수집용하고 여러분 사는 건 달라요. 이 수집하는 사람들은 이 수집의 그 기본적 마인드가 있습니다. 마인드가 뭐냐? 우리는 당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맞춰본다, 안 맞춰본다. 안 맞히는 게 원래 속성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심리상 맞춰볼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라도. 그래서 제가 10년 주택복권 모으면서요, 최고 당첨 금액이 3,000원이었어요. 3,000원. 예, 매주 얼마 사냐? 3,000원 삽니다. 매주 3,000원 사. 왜냐면 6조고 한 장당 500원이거든요. 그럼 6조니까 이제 한 장당 500원이니까 얼마 매주? 3,000원씩 사요. 그래서 조별로 모아요. 그리고 수집하는 사람들은요, 이게 반드시 있어야 돼요. 주택복권. 뭐가? 일회가 없으면 이빨 빠진 겁니다. 이거 반드시 채워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앨범이라든지 이런 데 족자뭐 이렇게 다 합니다. 근데 결국 그거 하면서도 당첨금을 맞춰보는데 최고 당첨금 얼마냐? 3,000원이야. 그러니까 저는 보기 더러울 게 없는 거야. 팔자가 사나운 거야. 근데 여러분 중에서도 그런 거 당첨 잘 되는 사람도 있어. 작년에도 제가 뭐 합격자 모임에 갔는데 어떤 주분이 그러더라. 교수님, 저는 뭐 뽑으면 자기는 잘 된대, 당첨이. 그래서 자기는 뭐 이렇게 당첨하는 거 있잖아. 이렇게 응모를 하면 그렇게 당첨이 잘 된대. 근데 그분이 결국은 그날 딱 그거 뽑기 하는데 1등 당첨되더라고. 그래서 팔자가 있긴 있나 봐. 우리 팔자는 어떤 팔자인가요? 복권 사지 마세요. 복권을 사려면요, 여러분이 하늘에서 복을 받을 수 있는 일을 하신 다음에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뭐 조금 복이 주어질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요즘 뭐 하여튼 맞습니다. 로또. 나중에 뭐 기회 되면 이거 또 할 얘기 많은데 좋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이 선한 일을 해갖고 아주 좋은 일을 해갖고 하늘에서 그래 너 착한 일 했다 그 정도 이렇게 좋은 일을 했을 때 그때 사시면요 효과가 있고요. 그냥 맨날 뭐 이렇게 뽑기식으로 해갖고 뭐 찍는 거 그건 안 됩니다.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나중에 오시면 말씀드립니다. 오지마.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요. 자, 그래서 요 기타 소득은 특징이 뭐냐면 얘는 필요 경비를 확인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 사업 소득이냐 기타 소득이냐 해서 소득세 계산 구조가 같다 다르다? 달라요. 그래서 결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상권과 지역권에서 공익사업과 관련된 것으로서 관련성이 없을 때는 올라가고 사업소득, 공익사업과 관련된 때는 올라간다 그러면 기타 소득. 그래서 순간에 헷갈리면 공기, 요것도 하나의 요령이다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시험에 나오는 게 뭐가 있냐면 여러분 75쪽 맨 밑에 통칙 내용 박스 보셔야 됩니다. 자, 같이 보죠. 기본 통칙 내용. 자,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타인의 담보물로 사용하게 하고 그 사용 대가를 받는 거, 여기까지 밑줄 좀 쳐주시고요. 자기 소유 부동산을 타인의 담보물로 사용하게 하고 그 사용 대가를 받는 것 밑줄 치셨어요? 자, 그 다음에 2번 부동산 매매업자 또는 건설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 등의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받는 소득, 여기까지 밑줄.
자, 세 번째, 광고용으로 토지나 가옥의 옥상 또는 측면 등을 사용하게 받는 대가, 밑줄. 요 세 가지도 결론, 과세 대상인 부동산 임대소득을 본다, 안 본다? 본다라는 거. 예, 기본 통칙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가끔가다 이 과세 범위를 물어볼 때 나오는 조문이기도 하니까 한번 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해까지 할 건 없고요. 그냥 한번 눈을 보면 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넘어가죠. 자, 76조 부동산 임대사업소득의 비과세와 분리과세에 가겠습니다. 저는 여기가 별표 3개짜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반드시 정리해 두셔야 되죠. 자, 그럼 현재 우리 소득세법상 비과세는 몇 가지가 있냐? 2가지가 있습니다. 소득세법상 비과세는 2가지입니다. 작년까지는 3가지였다가 올해 하나가 분리과세로 바뀐 거죠. 예, 그래서 하나 비과세 했던 놈이 뭐로 바뀌었다? 분리과세로 바뀌어서 올해는 2가지입니다. 그래서 소득세법상 부동산 임대사업소 된 비과세는 첫째, 거기 있죠? 예, 논밭, 즉 전답을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있죠. 요거는 여러분 우리 지방소득세로 과세하기 때문에 지방소득세, 지방세인 지방소득세로 과세하기 때문에 이중과세가 되는 걸 방지해서 소득세법상 소득세로 과세하지 마라 그 얘기입니다. 지방세법상 지방소득세로 과세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답을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예, 우리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이다, 비과세 대상이다, 비과세죠. 그래서 여러분 시험은 바로 이거죠. 1주택을 소유할 때의 임대소득이죠. 이게 바로 여러분 별표 3개짜리죠. 여러분 뭐 다 아실 거라 믿습니다만 여기서 1주택은 임대주택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주택수를 말한다는 걸 꼭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죠. 그러니까 주택을 몇 개 갖고 있는데 하나 있는데 그걸 내가 들어가질 못하고 뭘 준 거야? 임대 준 거죠. 그럼 난 딴 데 가서 뭘 살아야죠, 여러분? 임차 살아야죠. 그럼 내가 갖고 있는 주택 하나를 임대 줬으니까 받은 임대를 내가 다른 데 임차 들어갔으니까 임차를 줘야 되는 거니까 받아서 주는 거와 똑같은 거죠. 셈 그런 거죠. 그래서 과세 하마 안 하마? 안 하마. 내가 주택을 하나 갖고 있는데 그거를 임대 준 거죠. 이런 걸 볼 수 있는 게 바로 뭐죠, 여러분? 요즘 가장 지금 사회적 문제가 된 게 바로 뭐죠, 여러분? 갭 투자. 즉, 내가 주택을 취득할 때 자기 자본으로 다 투자를 못하고, 취득을 못하고, 일부를 자기 자본, 그리고 나머지 뭐 대출과 뭐 전세 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주택 가격이 하락하거나 전세금이 하락하면 그 하락한 폭을 누가 메꿔야 되는가? 임대사업자가 메꿔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주택이 한두 개가 아니라 어떤 분은 주택, 최근에도 뉴스 나왔죠? 뭐 한 달 됐나요? 250제, 뭐 300제 갖고 있던 사람들 지금 뭐 나가 자빠지고 있죠? 파산 선고 신청하죠. 왜? 예를 들어서 기존의 전세금이 3억 원이었는데 이번에 새로 들어온 세입자는 얼마? 2억 5천, 2억. 그러면 전세입자한테 얼마를 더 줘야 돼? 1억을 메꿔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게 한두 채가 아니니까 부도 나는 거죠. 파산 선고 때리는 거죠. 그러니까 나쁜 놈들입니다. 정말 이런 놈들은. 세입자가 나가는데 보증은 못 주겠다고 네가 알아서 하다가 나가 자빠지는 거야. 그 세입자 들어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고. 돈이 많은 사람이냐고 돈이 없는 사람이냐고. 돈이 없는 사람들이야. 서민들이야. 그 사람한테 전세금, 그 사람 딴 데 가서 전세를 하는데 전세금 돈 안 주고 그 사람 어디 가냐고. 정말 돈을 벌어도 아주 더럽게 버는 인간들이 있어요. 아주 못된 인간들. 나쁜 놈들입니다. 그 놈들. 힘없고 이런 사람들 돈 쳐먹는 것들 많잖아. 그런 놈들. 인간 같지 않은 놈들도 많죠. 왜요? 찔리나 보지? 아니 돈을 벌어도 좀 깨끗하게 좀 클리어하게 벌지 않고 정말 세상에 제일 그런 게 힘없고 정말 그런 사람들 그거 얼마 안 되는 거 온 재산 그거 갖고 있는 걸 빼먹는다는 게 말이 되냐고. 어? 공인중개도 그거 사고 뉴스 나오잖아 자꾸. 임대인한테 뭘로 받고 임차한테 뭘로 받고 전세 받고 임대인한테 뭘로 월세래요. 그 나무 책 갖고 도망가는 거죠. 근데 그 들어온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고. 이제 막 사회에 진입하는 애들, 아무 힘없는 애들, 어떻게 목돈 많을 것 좀 직장 근처 가까운데 방 하나 그어놓고 좀 그런 애들. 이제 사회생활 하는 애들. 정말 그런 애들 돈 뺏어 먹는 거야. 저 같으면 그냥 그런 놈들은 그냥 사회, 아주 그냥
인간이 아니야, 그런 놈들은. 돈을 왜 그렇게 벌어? 나쁜 놈들이죠. 또 흥분했네.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흥분을 잘해요. 그래서 주택을 몇 개 갖고 있는데 하나를 갖고 있는데 그걸 뭘 줬다? 임대 줬다? 그럼 나 딴 데 임차 살아야 되는 거죠. 임차 사기 싫으면 어디 가야 되는가? 서울역 가면 되죠. 네. 서울역 있는 분들 다 이런 분들입니다. 주택 임대 주고 자기는 여기 와 있는 거죠. 네. 우습게 보지 마. 씨. 그래서 1주택에서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 자, 단서 갑시다. 시험은 여기에 나오죠. 단서 두 가지가 있죠, 여러분. 첫째 뭐죠? 국내일 때는 고가주택. 그 다음에 무슨 주택이죠, 여러분? 국외주택이죠. 여기에 해당하면 비과세 해줘, 안 해줘? 안 해주는 거죠. 무조건 과세죠, 무조건.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묻지 마야. 무슨 주택이거나 고가주택이거나 어디에 있으면 국외주택. 자, 차이점 명확하게 인식하셔야 됩니다. 국내에 있는 주택은 뭐를 묻어야 돼요? 가액을 묻죠. 이때 가액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한 금액을 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초과하는 거죠. 이때 고가주택에 대한 정확한 정의 내립시다. 과세기간 개시일, 과세기간 종료일. 과세기간 종료일입니다. 예, 최근 아니지만 시험에. 자, 판단할 때, 고가주택 판단할 때에 비과세 여부 판단할 때 기준일은 과세기간 종료일이다, 과세기간 개시일이다. 종료일입니다, 종료일. 아무것도 아닌데. 또는 당해 연도 중에 양도를 했을 때는 어떤 날 현재? 양도일이죠. 이날 현재죠. 그래서 기준 시점 잡고요. 대부분은 뭐 이제 과세기간 종료일이죠. 다만 임대하던 부동산 등 올해 양도했을 때는 양도일 현재가 되는 거죠. 자, 이때 주택의 뭐를 가지고 따지죠, 여러분? 여기는 기준시가죠, 기준시가. 아시다시피 고가할 때 고가는 얼마를 말하죠, 여러분? 9억 원을 초과한다라는 걸 다 아실 겁니다. 9억 초과. (9억 원) 초과. 제가 여기서 강조 싶은 건 9억 초과. 이건 어디도 똑같죠? 양도소득세도 똑같죠. 양도소득세에서 비과세가 배제되는 고가주택은 얼마 초과입니까, 여러분? 9억 초과는 똑같죠. 다만 차이가 있죠. 부동산 임대사업소득에서 비과세가 배제되는 고가주택은 어떤 가액 기준이고요, 여러분? 기준시가 기준이죠. 그러나 양도소득세에서 비과세가 배제되는 고가주택의 기준가액은 뭐죠? 여기는 실지거래가액이죠. 요게 차이점이네요. 왜냐면 양도는 거래 단계고 거래 단계니까 거래가액이 나오죠. 그래서 무슨 가액이야? 실가죠. 그러나 임대는 거래 단계가 아니라 보유 단계니까 거래가액이 없죠. 그래서 무슨 가액이죠, 여러분? 기준시가죠. 여기서 기준시가는 뭐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공시된 가액. 그러니까 주택은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단독주택이면 개별 주택가격, 아파트면 공동주택가격이죠.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주택에서 공시된 가격을 확인하면은 내 주택이 고가주택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정리하겠습니다. 주택 하나를 갖고 있고 그걸 임대해 줬는데 그 하나에 갖고 있는 주택이 무슨 주택이면 고가주택. 그래서 과세기간 종료제 기준시가에 따라서 얼마 초과하면 9억을 초과하면은 이때는 비과세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 거죠. 반면에 무슨 주택은? 국외주택은 특징 잡으시다. 첫째, 얘는 가액 불문이죠. 얼마짜리냐를 묻는다, 묻지 않는다? 묻지 않는 거죠. 불문 무조건 뭐죠? 무조건 과세죠. 가액 불문 무조건 과세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 하나 특징 있죠. 얘는 국내 주택수를 계산할 때 국내 주택을 몇 개 갖고 있느냐 주택수를 계산할 때 얘들은 국외주택은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한다라는 거죠. 요걸 조금 국외주택은 좀 참고로 더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요게 무슨 말인지 좀 확인해 볼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여기 보겠습니다. 갑돌이가 있네요. 갑씨가 A주택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B주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갑은 지금 두 개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A주택은 국내에 소지하고 있고요. B주택은 국외에 소지하고 있습니다. 둘 다 임대를 주고요. 월세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A주택은 공시가격이 8억 원입니다.
자, 이때 A주택과 B주택의 임대에 따른 소득세 과세 여부를 판단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때 비과세가 되는 주택이 있나요? 다 과세인가요? 다 비과세인가요? 자, 이 중에서 A와 B주택에 대한 임대에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 없어?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게?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게 뭐야 여기서? A주택이죠. A주택. 얘는 뭘 받아? 비과세죠. 지금 갑이 몇 개 갖고 있지만 2개였지만 요건 어디 있죠? 9개죠. 9개니까 국내 주택수를 계산하면 고려하지 마라. 그러니까 A주택 몇 개? 하나만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제가 여기다 공시가격 얼마를 얘기했죠? 8억. 굳이 제가 8억 원이라는 말을 왜 한 거예요? 고가주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고가주택 제외 규정 시비 걸지 마라. 이런 것이 다 여러분 시험 문제를 내는 출제원들의 조건입니다. 여러분 문제 나올 때 관련 자료에 조건이 붙으면 그 조건이 왜 붙는지, 뭘 출제는 요구하는지 그런 걸 자꾸 판단하시는데 그런 걸 잘 파악 안 합니다, 여러분은. 그러니까 나중에 당하는 거죠. 그래서 결론부터 내리면 A주택은 국내 몇 주택을 갖고 있는 걸로 보기 때문에 1주택이고 무슨 주택이 아니까 고가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얘는 뭘 받을 수 있어요? 비과세 받을 수 있죠. 그리고 다시 9개 주택도 얘는 무조건 뭐죠? 무조건 과세죠. 무조건 과세입니다. 9개 주택은. 근데 얘는 왜 공시가격이 안 나와 있어? 9개 주택은 없어, 공시가 우리나라가. 그죠? 예. 지방자치단체 중에 외국에 있는 부동산 다 조사로 다니나? 그 3개가 우리나라 땅이게? 어이 참. 그래서 공시가는 어디에만 있는가? 국내만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 요거 잊지 마시고요. 자, 이제 어디로 가느냐? 이제 분리과세로 가야 되는데, 예, 좋습니다. 이거 조금 쉬었다 갈까요? 예. 10분 쉬고 가겠습니다.